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때가 있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은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막상 그 눈을 마주치면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덕수가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충청도 산골 작은 마을, 허름한 초가 한 채, 흙벽에는 오래전 물이 새었던 자국이 남아 있었고 처마 끝에는 해마다 제비가 집을 짓다 돌아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손바닥만 한 밭대기 하나와 사가가는 농기구 몇 점이 전부였지만 덕수는 한 번도 그것을 부끄럽다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봄 아침 덕수는 여느 때처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가 흙마루에 앉아 미음을 끓이던 수님에게 닿았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영감, 오늘은 좀 쉬시지요. 어제도 하루 종일 밭에 계셨잖아요. 덕수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단 2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그 2글자 안에 담긴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당신 곁에 있으니 괜찮다. 수님은 살며시 웃으며 다시 미음을 저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벌써 며칠째였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구석 묵은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발견한 건 덕수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세워두고 천천히 그 나무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좀처럼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남편의 거친 손등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덕수는 자는 척했지만 사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이 예전보다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덕수는 새벽같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봄가리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을 뒤집으며 땀을 흘리다 보면 마음속 복잡한 것들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수님이 밭두렁까지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보리밥과 된장 한 종지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늘 그 정도였지만 덕수는 이날 밥상을 받으며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님이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기 때문입니다. 밭두렁을 밟는 발걸음이 조심스럽고 보자기를 내려놓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덕수가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 있어? 수님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날이 좀 쌀쌀한가 봐요. 덕수는 잠시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광대뼈 아래가 예전보다 조금 꺼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지켜보는 것을 택하는 사람. 밥을 먹고 나서 덕수는 빈 보자기를 접어 수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0.5각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손의 온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한다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봄볕이 밭 위로 길게 뻗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덕수는 다시 쟁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지만 보는 사람 없는 밭에서는 가끔 굽을 때가 있었습니다. 초가의 등불은 늘 일찍 꺼졌습니다. 기름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님은 요즘 들어 혼자 등불을 오래 켜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덕수가 잠든 뒤
수님은 낡은 반지꼬리를 꺼내 남편의 저고리를 손질했습니다. 소매가 다른 곳에 천을 덧대고 떨어진 단추를 다시 달았습니다. 바늘을 잡은 손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꿰매면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지 허리끈이 다른 것, 버선 뒤꿈치에 구멍 난 것, 마치 못다한 무언가를 서둘러 맞춰야 한다는 듯이 수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에 덕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눈만 뜬 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느질하는 수님의 옆모습이 등불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벽으로 드리웠습니다. 덕수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픈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아팠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새벽 닭이 울 때가 되어서야 바느질을 거두었습니다. 반지꼬리를 정리하며 그녀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남편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수의 얼굴은 자는 동안에도 무뚝뚝했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등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수님은 아주 작은 소리로 기침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아래쪽에 사는 막동이 찾아왔습니다. 덕수가 봄가리에 쓸 씨앗을 빌려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하며 씨앗값을 대신해 하루품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덕수는 잠시 막동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와라. 막동은 부지런한 청년이었습니다. 덕수와 나란히 밭을 갈며 땀을 흘렸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일은 잘 맞았습니다. 점심때 수님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막동이 반갑게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막동아, 많이 먹어라. 내가 와줘서 영감이 한결 수월하겠다. 막동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이렇게 차려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지요. 덕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숟가락만 담갔다 뺐다 할 뿐이었습니다. 왜 안 먹어? 수님이 웃었습니다. 입맛이 좀 없어서요. 영감이 다 드세요. 막동은 그 장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전에 왔을 때보다 어머님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입으로 영감님께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막동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수는 혼자 마당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수님이 젊었을 때 둘이 처음 이 초가에 들어오던 날 밤에도 별이 이렇게 많았다고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수님이 말했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살면 외롭지 않겠다고. 덕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말이 많은데 입 밖으로 내는 법을 평생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헛간에 들어가 낡은 지게를 꺼냈습니다. 내일 나무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지게 끈이 낡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등불 하나를 켜고 끈을 단단히 엮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거칠고 굵었지만 끈을 엮는 동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방 안에서는 수님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긴 침묵. 덕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기침 소리를 세었습니다. 며칠 사이 부쩍 잦아진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헛간 벽에는
오래전 수님이 바른 황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벽이 허물어질까봐 둘이 같이 황토를 이겨 발랐던 것입니다. 그때 수님이 덕수의 뺨에 황토를 묻혀놓고 웃었습니다. 덕수는 그 흔적을 손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지게끈 엮는 것을 마치고 헛간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이미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방문 앞에서 한참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덕수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간 사이 마을 안압분이가 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오랜 벗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함께 빨래터에 다니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분이 눈에도 수님의 얼굴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말했습니다. 수님아, 솔직하게 말해봐라. 어디가 많이 안 좋으냐? 수님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드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별거 아니야. 분이가 수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이러는 거야. 왜 영감한테는 말을 안 하느냐? 수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알면 반일도 못하고 내 곁에만 있으려 할 거야. 그러면 봄 농사를 어떡하냐? 분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더 무서워.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처마 밑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수님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분이야, 의원한테는 다녀왔어. 그냥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더라.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라. 내가 때가 되면 직접 말할게야. 산에서는 나무 패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멀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덕수가 일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는 덕수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이의 마음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덕수는 나무짐을 내려놓고 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분이가 눈을 피하는 것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먼저 알았습니다. 분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감님, 수님이가 올봄부터 의원한테 다니고 있습니다. 수님이는 영감님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혼자 안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원 말이 몸속에 뭔가 쌓인 것이 있는데 고치기 어렵다고. 덕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님이가 영감님 걱정될까봐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아신다는 것 티 내지 마시고. 덕수는 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집을 향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발이 땅을 제대로 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덕수는 문을 열지 않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수님이 저녁 밥상을 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뚜껑 여닫는 소리, 늘 듣던 소리인데 그날은 그 소리 하나하나가 덕수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는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수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덕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밥상 앞에서 덕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님의 밥그릇에 자꾸 반찬을 더 얹었습니다. 수님이 제가 많이 먹었어요 라고 말해도 덕수는 말없이 또 하나를 얹었습니다. 수님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는 혼자 읍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씨앗을 구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의원은 덕수를 보더니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가족이요? 아내요. 의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이미 이야기를 들으셨을 터이나 폐에 고질이 생긴 것이요. 봄이 지나기 전에는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도록 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게 해드리면 좀 더 버티실 수 있을 것이요. 덕수가 물었습니다. 고칠 수는 없소? 의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원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터길 한복판에서 덕수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장사꾼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봄 햇살은 따뜻하고 찬란했습니다. 덕수는 그 빛 속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얼마가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며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대추를 한 줌 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덕수가 달라졌습니다. 말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과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들이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아내를 위해 물을 끓였습니다. 수님이 기침을 할 때는 가까이 다가와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저녁이면 밖에서 장작불을 지펴 방 안이 충분히 따뜻해진 다음에야 아내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수님은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어느 날 수님이 물었습니다. 영감, 요즘 왜 이리 유별나게 구세요? 덕수가 대답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수님이 웃었습니다. 벌써 봄인데 무슨 추위요?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바닥을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조금 더 짚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수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알았다는 것을. 그러나 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하는 순간 무언가가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 말을 그냥 가슴 안에 넣어두기로 한 것처럼. 밤에 덕수는 수님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봄이 깊어지며 수님의 몸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덕수는 밭일을 줄였습니다. 막동이 눈치를 채고 혼자 밭을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덕수는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수님 곁에 있어야 했기에 결국 막동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오후 덕수는 수님을 업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창피하게. 덕수가 말했습니다. 햇볕 쐬어야 한다. 수님은 더 말하지 못하고 남편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덕수의 등은 넓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좁아진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수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자리였습니다. 매화나무가 있는 마당 한쪽에서 덕수는 잠시 섰습니다. 매화는 이미 다 지고 없었습니다. 이른 봄 그 꽃망울들은 어느새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응. 나 이 집이 좋아요.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더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이랑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벽이 다 허물어지고 지붕도 새고 그래도 나는 좋았어요. 이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덕수의 눈가가 일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있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수님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등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님이 잠든 옆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석가래에 거미줄이 쳐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쓸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버려 두었습니다. 덕수는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밤처럼 그는 헛간에서 대패와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래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지는 몰라도 손이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그는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수님이 일어나 보니 방문 앞에 작은 나무 받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등불을 올려놓기 좋은 크기였습니다. 거칠지만 반듯하게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들어 올렸습니다. 덕수는 부엌에서 아침죽을 끓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그 받침대를 방 한쪽에 올려놓고 등불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오래도록 그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며칠 뒤 수님이 덕수를 불렀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감, 나 이제 말할게요. 덕수가 수님 곁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지요?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한테 말 못한 게 미안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나쁜 짓이었지요. 덕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님이 웃었습니다. 또 괜찮아. 응. 영감은 평생 그 말만 했어요. 수님이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많이 가벼웠습니다. 그래도 나는 알았어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었는지. 영감이 아무 말 안 해도 나는 다 알았어요. 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요? 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가고 나서도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요. 굶는 거 안 돼요. 덕수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감. 응. 고마워요. 평생.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등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덕수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힘이 평생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의 봄이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덕수는 아내를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막동이 옆에서 거들었고 분이가 울었습니다. 덕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마당에 한참 섰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매화나무는 이미 다 지고 초록 잎만 무성했습니다. 처마 끝에는 제비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집을 짓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덕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 등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님이 마지막으로 켜두었던 자리에 그 옆에는 낡은 반지꼬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질된 저고리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하게 손질된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그것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도 흔들리지 않게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제비가 지저귀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 뒤로 덕수는 혼자 살았습니다. 말이 더 없어졌습니다. 막동이 찾아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분이가 밥을 가져다 주면 고맙다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지면 덕수는 수님이 마지막으로 쓰던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였습니다. 방이 밝아지면 그는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수님이 부탁한 대로 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막동이 저녁 늦게 찾아왔다가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등불빛을 보고 그대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빛이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막동은 한참을 그 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덕수는 그 밤도 등불 옆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보며 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 방 안에는 아직 둘이 있는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은 없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무뚝뚝한 손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지혜의 등불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감동 이야기를 매주 2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